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론에 있는 1장 대한민국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책 2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론에는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을 많이 첨부했으니까 이제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장 대한민국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이제 국명이고요. 국명이랑 국호 다 무슨 뜻인 줄 알죠? 이제 나라의 이름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국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국호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네, 대한민국입니다. 이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우리나라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약간 길쭉하게 생겼는데 호랑이 모양이라고 늘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에 동쪽, 서쪽, 남쪽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바다도 잘 볼 수 있고, 보시면은 아래쪽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거기는 제주도예요. 제주도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점에는 울릉도,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아주 작은 점이 있어요. 점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독도예요. 독도 문제 참 많이 나오죠. 네, 독도의 위치도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 이제 뒤에도 문제가 나올 거긴 하지만 이제 지도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네, 여기서 이 부분에서 포인트는 이제 가장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은, 책에도 합격 포인트라고 적혀 있는데, 질문은 우리나라의 국명, 국호는 무엇입니까? 대답하셨죠? 네, 대한민국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그럼 다음 문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기의 이름은 태극기라고 합니다. 자, 이 태극기는 1882년 박영효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그리고 태극기 모양을 보시면 빨강과 파랑의 태극 모양이 중앙에 있고, 그리고 모서리에 검은색의 4개의 괴가 있어요. 그리고 우주를 화합하여 끊임없이 번영하는 한 민족의 이성을 담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태극기가 이 태극기 문제도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태극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 태극기를 보시면 바탕이 흰색이죠. 네, 이 흰색의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동그랗게 중간에 있는 모양을 태극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이 태극 모양은 태극 모양 중에 빨강색은 존귀를 나타내고 파랑색은 희망을 나타내요. 그래서 가운데에 태극기에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양 있죠. 그 태극 모양은 전통적으로 우리의 한민족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개의 괴가 있다 했잖아요. 이 막대기, 검은색 막대기를 괴라고 하는데, 이 모서리에 4개의 괴는 이름을 건곤감리라고 하는데, 건은 하늘을 나타내고, 고는 땅을 나타내며, 그리고 감은 물을 나타내고, 이는 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조화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네. 이 태극기 문제도 가끔씩 한 번씩 나오니까 기억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태극기 국기 개양에 대한 페이지인데요. 이제 국기는 보통 이제 국경일이나 국가기념일에 태극기를 집 문 앞이나 창가에 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똑같이 다는 게 아니라 이제 날에 따라서 다는 방법이 달라요. 이제 경축일이나 평일에는 그림이 나와 있듯이 맨 위에다가 달고,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이나 국가장 기간 같은 날에는 태극기에 세로의 길이만큼 내려서 국기를, 5대 국경일은 3월 1일인 3일절 있고, 그 다음에 7월 17일인 제헌절 있고, 그 다음에 8월 15일인 광복절 있고, 그 다음에
5대 국경일에는 3월 1일인 3.1절이 있고 7월 17일인 제헌절이 있고 그 다음에 8월 15일인 광복절이 있고 10월 3일인 개천절이 있고 그 다음에 10월 9일인 한글날이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날들은 이제 저기 뒤쪽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조의를 표하는 날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이제 현충일이나 국장기간 그리고 국민장일 그리고 정부가 지정한 일에는 김면의 너비 세로만큼 내려서 개항을 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태극기에 대해서 이렇게 경례를 하는데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애국가가 나오는 동안 이렇게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문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보통 방송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듣고 이제 다시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라마다 국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국가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애국가입니다. 이 애국가는 꼭 불러야 되거든요. 꼭 이 애국가는 이거를 꼭 불러야지만 통과가 되는 거라서 가사도 다 외우고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음정 박자도 웬만하면은 잘 맞추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필수로 암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 그 눈사람 유튜브에 애국가 듣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뭐 설거지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일 하실 때 청소하실 때 계속 들으시면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거든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이 애국가는 1936년 안익태에 의해서 작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로 불리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또 책의 합격 포인트라는 문제가 있어요.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1936년 안익태에 의해 작곡되었으며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이 무엇일까요? 네, 애국가입니다. 이렇게도 나와요. 애국가 노래도 불러야 되고 부르는 것은 꼭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필수고 그리고 애국가 문제도 잘 나온다는 거. 네,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국화인데요. 국화는 나라를 대표하는 꽃이잖아요. 우리나라 국화의 이름은 무궁화예요. 무궁화라는 노래도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노래를 잘 못 불러서 네, 그런 노래도 있거든요. 네, 이런 무궁화는 이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라의 꽃이며 그리고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또 책에 또 합격 포인트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가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은 무엇입니까? 라고도 나올 수 있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화는 무엇입니까? 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무궁화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글인데요. 사진 보이시죠? 네, 이게 바로 세종대왕이 처음 만들었던 훈민정음이라는 글자예요. 네, 지금 저희가 쓰는 한글이랑은 조금 다르죠. 네, 근데 많이 닮아 있어요. 이 한글은 조선시대 전기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창제하여 반포한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자입니다. 1443년에 완성이 되었고 1446년에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반포가 되었어요. 자, 반포가 뭐냐면 세상에 널리 퍼뜨려서 모두 알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훈민정음이라는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독창적이고 창제 원리와 발음 방법 등으로 유네스코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에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10월 9일에 한글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책에 보면 또 합격 포인트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나라의 글자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훈민정음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네, 훈민정음. 그리고 여기 지금까지 이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도 문제가 나오는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들을 말해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했던 거 하나하나 다 말씀하시면 돼요. 이제 애국가, 태극기, 무궁화, 그리고 한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한 것들은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네,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수도는 무엇일까요? 너무 유명하죠. 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정치, 행정,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이며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고 서울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된대요. 서울이 우리나라에서 서울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있대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죠. 네,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는 이제 중심지니까 네,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그렇게 많이 있답니다. 여기서도 이제 책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것을 지금까지 배운 것을 문제로 만들어 보면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정치, 행정,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인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서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화폐인데요. 대한민국의 화폐 단위는 원이에요. 원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폐가 있잖아요. 종이로 된 돈. 지폐가 있는데 1,000원짜리는 태계 이황이 그려져 있고 5,000원권에는 율곡이가 그려져 있고 10,000원에는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고 50,000원권에는 심사임당이 이 지폐 문제도 한 번씩 잘 나오거든요. 합격 포인트에도 문제가 있어요. 책에 보시면 합격 포인트에 있는 책에 있는 문제를 보자면 대한민국의 화폐 중 5만원권에 인쇄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5만원권은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화폐 단위도 다 외워두시는 게 좋을 거고,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동전이 있어요. 동전 그림이. 근데 동전 그림은 이거는 다 외우면 좋겠지만 요즘에는 100원이랑 500원 문제가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00원이랑 500원 문제를 꼭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100원에 그려진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고 500원에 그려진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학입니다 라고 대답하셔도 되고, 그리고 두루미입니다 라고 대답하셔도 돼요. 둘 다 정답이에요. 네, 요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종이로 된 돈인데 좀 크죠? 네, 이거를 수표라고 하거든요. 수표는 이제 큰 금액의 돈, 이제 큰 돈이 필요한데 막 10,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막 몇백 개, 몇천 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은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큰 돈을 대신해서 발행된 화폐를 수표라고 해요. 네, 책에 있는 질문으로 이렇게 여쭤보면은 대한민국의 화폐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네, 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에 그려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학입니다. 또는 두루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네, 여기에서는 안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공부하시는 게 한 번씩 잘 나오니까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네, 이제 책 25페이지에 있는 지리와 기후 그리고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산을 알아보면은 사진들, 이런 사진들 혹시 자주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일부러 사진을 찾았어요. 네, 보여드리려고. 우리나라에 너무 멋진 곳이 많은데 아직 바쁘시고 또 너무 추워서 많이 다녀보지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찾았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네. 제일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땅에는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산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산으로는 백두산, 한라산, 설악산 이렇게 있어요. 자, 백두산은 북한과 중국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한라산은 남쪽에 있는 산으로 제주도에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아까 보셨죠? 지도에서 맨 밑에 있는 동그란 섬. 네, 거기가 제주도거든요. 거기에 있는 높은 산. 그리고 마지막 설악산. 설악산은 강원도에 있으면서 이제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는 산이에요. 설악산도 이제 다른 사진들이 많았는데 일부러 설악산의 특징이 단풍이라서 단풍이 예쁘게 있는 사진으로 찾아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주의하셔서 암기하셔야 되는 게 백두산도 보시면은 제일 높은 산 그리고 한라산도 가장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분하시는 방법은 백두산에 보면은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반도는 이제 북한과 남한이 같이 이루어져 있는 이렇게 아까 큰 지도 보셨죠? 거기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이고 그 다음에 한라산은 이제 남쪽 한반도가 아닌 남쪽에 있는 산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은 그 다음에 한라산, 그리고 강원도에 있으면서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는 산은 설악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제가 한번 책에는 없지만 여기서도 한번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남쪽에 있는 산으로 제주도에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정답 말씀하셨어요? 네, 맞아요. 한라산입니다. 네, 한라산 문제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라산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으로 주로 서해안이랑 남해안이 집중되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섬으로는 제주도, 울릉도, 독도가 있는데 그 중에 제주도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으로 돌, 바람, 여자가 많아서 삼다도라고도 불리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이에요. 아까 문제도 나왔었죠. 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울릉도는 동해에서 발달해 있는 화산섬. 우리 아까 이렇게 지도에서 동해안에 작은 섬이 있었잖아요. 그게 울릉도예요. 화산 폭발로 이루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해안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섬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화산섬이며 우산도라고 불렸으며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지만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제가 한번 내볼게요. 남쪽에 있는 섬으로 돌, 바람, 여자가 많아서 삼다도라고도 불리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은 무엇입니까? 네, 정답은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화산섬으로 우산도라고 불렸으며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지만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섬은 무엇입니까? 네, 정답은 독도입니다. 네, 울릉도 문제도 한 번씩 나오지만 제주도 문제랑 독도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이 두 문제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다인데요. 바다는 이제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동해, 남해, 서해로 나눠져 있어요. 이 세 바다 모두 특징이 모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진으로 찾긴 했는데 잘 이렇게 보이실지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네, 한번 잘 봐주세요. 네. 먼저 동해는 대한민국의 동쪽에 있는 바다로 울릉도와 독도가 있는 바다이고요. 그리고 남해는 대한민국의 남쪽에 있는 바다로 낙동강이 흐르다가 만나며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아요. 해안선이 복잡하다는 거는 그 나라 모양이 이렇게 쭉 이런 게 아니라 해안선, 바다야 바다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남해가 제일 멋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족들과 남해 안에 있는 뭐 거제도, 그 다음에 남해 이런 쪽으로 많이 여행을 가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정말 저희 나라라서 그런 건지 저희 나라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풍경이나 그 다음에 섬 모양이나 바다 색깔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멋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여행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서해는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바다로 한강이 흐르다가 만나는 곳입니다. 자, 남해도 물론 그렇지만 서해안은 뻘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갯벌 체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어서 해가 질 때, 그 석양이 너무 멋져요. 서해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동해는 바다가 되게 깊어 보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넓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서핑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동해안 근처에는 이제 물론 다른 바다에도 그렇지만 동해안에는 이제 맛있는 먹거리, 과메기, 그리고 뭐 영덕 대게, 그리고 강원도 쪽에도 뭐 이제 커피 거리, 잘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우리나라의 세 군데 바다 여행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네,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요. 네,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강이에요. 이제 대한민국에는 크고 작은 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강 세 군데를 제가 뽑았거든요. 그 책에는 이제 한강, 낙동강, 압록강, 금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파워포인트에서는, 유튜브에서는, 그래도 문제에 제일 많이 잘 나오는 한강, 낙동강, 압록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자, 보시면은 강 특징이 보이시나요? 네, 다 다르죠. 느낌이 똑같은 강이지만. 네, 제일 먼저 보시면 한강은 중부를 흐르는 강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강이고 남한강과 북한강으로 나뉜대요. 네, 그리고 낙동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으로 남동쪽, 맨 밑에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강이에요. 그리고 압록강은 저기 위에 북한과 중국의 경계선에 위치한 강으로 한반도 전체, 한반도에서 가장 긴 강이래요. 여기서도 이제 특징이 보이시나요, 이제? 낙동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이고, 압록강은 한반도에서 전체적인 한반도에서 긴 강이고, 요것도 특징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제가 문제를 내보자면 서울의 대표적인 강이고
남한강과 북한강으로 나뉘는 강은 무엇입니까? 네, 정답은 한강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네. 근데 이제 제가 질문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답은 똑같지만 질문이 다른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역마다 면접관 선생님들이 다르다 보니까 질문이 살짝씩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정답은 같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책에는 이제 같은 답이지만 다른 문제인 거를 다 담아서 900문제 정도, 정확하게는 949문제인가? 그렇거든요. 그렇게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 수업을 들으시고 책에 있는 문제를 한 번 더 보시면은 더 이해하기 쉽고 그 다음에 더 기억이 잘 되실 거예요.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기후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계절별로 특징이 뚜렷해가지고 이것도 문제에 잘 나오거든요.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먼저 봄을 보시면은 봄 사진을 보면은 막 꽃이 피어 있죠. 네, 그 봄의 특징이 포근하고 따뜻해요. 그래서 꽃이 정말 많이 펴요. 그래서 너무 예뻐요. 그래서 꽃 구경도 가고 그리고 아이들이랑 사진도 많이 찍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따뜻하고 포근한 봄에 어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꽃이 피는 시기에 추위를 말하는 꽃샘추위라는 게 있어요. 꽃이 필 때쯤 갑자기 추워지는 그런 꽃샘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꽃샘바람이라고 해서 꽃이 피는 시기에 부는 쌀쌀한 바람이 갑자기 막 쌀쌀해져요. 그거를 꽃이 샘을 한다 해가지고 꽃샘바람, 꽃이 샘을 한다, 질투를 한다 해가지고 꽃샘추위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중국이나 몽골 등의 사막과 황토지대의 작은 모래나 먼지가 바람을 타고 날라와가지고 이제 막 황사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도 그 KF94 그 마스크를 항상 썼었어요. 이 황사 현상 때문에. 황사 현상이 일어나면은 막 비염, 콧물도 이렇게 코도 킁킁거리고 그 다음에 눈병도 생기고 그 다음에 머리도 아프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찍 마스크를 썼는데 이런 봄에 이제 TV에 항상 주의보가 나오거든요. 언제는 황사 현상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면은 그때는 꼭 마스크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름 보시면은 여름 사진에는 바다가 있죠. 바다에 아이랑 엄마가 있는데 여름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고 비가 많이 와요. 열대지방처럼. 그래가지고 온도가 높고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장마철도 있고 그 다음에 장마철 비가 계속 내리는 장마도 있고 그리고 태풍이라고 갑자기 막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오는 그런 태풍도 있고 그 다음 집중호우라고 해서 한 지역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요. 하지만 여름에는 이제 더운 계절이니까 바다에 가서 물놀이도 할 수 있고 그런 좋은 계절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가을이 있는데 가을에는 선선하고 건조해서 단풍이 들어요. 이제 주변에 뭐 산들 이렇게 보시면은 나뭇잎들이 노랗거나 빨갛게 물들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이럴 때는 단풍 구경 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힘드시면 그냥 주변의 길거리를 걸어도 이제 길거리에 있는 나무들이 단풍이 들어서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산에 가시면은 더 멋진 단풍들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겨울. 네, 1년 중 가장 추운 계절로 눈이 내리는 계절이에요. 이때는 사만사온이라고 해서 3일은 춥고 그 다음에 4일은 따뜻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겨울의 특징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면 사만사온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춥기 때문에 얼음도 많이 얼고 눈도 많이 내리고 그래서 눈썰매를 탈 수도 있고 스키장에 가서 스키도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눈사람
저도 눈사람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눈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눈사람도 만들 수 있고 추워서 조금은 힘든 계절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재미있는 즐거운 계절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지리적 특징 중에서 서울을 살펴보면은 서울에는 4대문이 있어요. 숙정문, 숭례문, 돈이문, 승인지문이라고 북쪽에 있는 대문, 남쪽에 있는 대문, 그리고 서쪽에 있는 대문, 동쪽에 있는 대문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질문으로는 서울의 4대문을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숙정문, 숭례문, 돈이문, 흥인지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질문으로는 서울에 있는 대문으로 남대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숭례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서울에 5대 궁궐, 이제 임금이나 그 가족들이 살았던 궁궐이 있는데 경복궁, 경희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가끔씩 나오니까 기억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그 다음 도시로는 이제 부산, 경주, 광주가 있는데요. 너무 멋지죠. 부산의 야경, 그리고 경주는 이제 전통 문화가 있는 도시, 그리고 광주는 이제 광주 민주운동이 일어난 곳인데, 부산은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로 해운대 바닷가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무역항이 있으며 매년 부산 국제영화제가 열려서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높은 빌딩들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야경이 너무 멋지답니다. 네. 그리고 경주는 신라시대 수도였던 도시로 첨성대, 석굴암, 불국사 등의 유적과 유물이 많은 곳이에요. 제가 유물 사진을 넣을까 하다가 그거는 이제 문화재 때 또 사진을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멋진 한옥 사진을 넣었어요. 요즘 경주에 가면은 한옥으로 된 펜션이나 호텔, 그 다음에 숙박 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옛날 분위기가 옛날 집처럼 막 불편하진 않고 굉장히 나무로 되어 있어서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만약에 경주에 가시게 되시면 이런 한옥 주택에서 한옥 펜션이나 한옥으로 된 곳에서 숙박하시는 걸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주는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곳입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한 번씩 잘 나오는 게, 다 잘 나와요. 그 중에서 한 문제를 이제 하자면, 신라시대의 수도였던 도시로 첨성대, 석굴암, 불국사 등의 유적과 유물이 많은 도시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경주예요. 네, 경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오면은 정답은 광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너무 멋지죠, 도시들이.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지역별 특색인데 지역의 관광 명소랑 지역의 축제가 적혀 있죠. 이것은 이제 제가 적긴 했는데 각 지역마다 다 달라요,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경기 지역, 강원 지역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지방에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뭐 김포 지역의 관광 명소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의 강릉 지역의 관광 명소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거주하시는 곳의 관광 명소는 이제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이제 자세히 적진 않았고, 그리고 지역의 축제도 서울의 축제는 뭐 페스티벌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 의성의 지역의 축제는 무엇입니까? 하면 의성의 마늘 축제가 유명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적기에는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저는 정확하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지역의 관광 명소랑 지역의 축제에 대한 문제는 한 번씩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여기 없더라도 꼭 찾아서 물어봐서 꼭 물어보셔가지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국경일인데요.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날을 말한대요. 네, 우리나라 5대 국경일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를 또 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을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요 5가지를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면은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3.1절은 1919년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립선언서, 우리는 이제 일본의 지배를 벗어나겠다, 독립하겠다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날, 그것을 기념하여서 만든 날이 3.1절입니다. 3월 1일, 3월 1일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법을 정한 헌법,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는 기념하는 국경일이에요. 네, 그리고 그 옆에 광복절 보시면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국경일입니다. 3.1절 날 이제 일본 지배에 저항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잖아요.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린 독립할 것이다. 근데 광복절은 이제 그게 이루어진 날이에요. 이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걸 기념하는 날. 네. 그리고 그 옆에 개천절은 단군이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이제 역사 시간에도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거든요. 근데 그 고조선 단군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만든 것을 기념한 날이에요. 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세종대왕님이 보이시죠? 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입니다. 이제 한글날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쁜 날이잖아요. 우리만의 한글, 그리고 쉽고 모든 백성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을 만든 그런 기쁜 날이라서 이렇게 국경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문제가 자주 나와요. 네. 국경일.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했나요? 네,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따로따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정답은 광복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은 제가 저희 책에 있는 그 이론에 있는 글로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직접 이렇게 면접을 하러 가시면 지역마다 면접관 선생님들이 다르다 보니까 정답은 똑같은 정답이지만 질문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시험 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아는 건데 다른 단어, 다른 말이 나오니까 다른 질문인가 싶어서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서 같은 답이지만 다른 문제들을 모아놔서 900여 문제가 900문제, 949문제 정도 될 거예요. 그거를 책에 다 담았으니까 이 수업을 영상을 들으시고 이제 대한민국 페이지의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제 답은 똑같지만 다른 문제인 것들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면서 풀어보시면은 더욱더 도움이 되시고 자신감 있게 시험을 치게 되실 거예요. 네,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기념일이에요. 네, 기념일은 정부가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기념하는 날인데요. 우리나라 기념일로는 식목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현충일, 그리고 국군의 날, 그리고 근로자의 날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날짜가 순서대로 안 돼 있고 약간 조금 근로자의 날이 5월이잖아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와 있어요. 왜 그랬냐면 시험에 잘 나오는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식목일 먼저 보시면은, 식목일은 나무를 많이 심고 아껴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식목일은 4월 5일, 4월 5일도 날짜도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어린이날 5월 5일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바르고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마음으로 제정한 날이며 방정환이 만들었습니다. 네, 어린이날은 방정환이 만들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요것도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방정환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책에 있어요. 책에 살펴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어버이날은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날이다. 네, 부모님 참 감사하잖아요. 저희 잘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학교도 보내주시고, 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에요. 네. 부모님 보고 싶으시죠? 괜히 얘기했나.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잘 계시냐고 안부 전화 한 번씩 꼭 해보세요. 네. 그 다음 스승의 날은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지정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스승의 날에는 스승의 날 노래도 있어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이런 노래도 있거든요. 어버이날 노래도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이 스승 선생님께 감사하는 날도 있으니까 5월 15일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시면 현충일이 있는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의 명복을 빌고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싸우시다 돌아가신 국군 장병들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고마운 마음을 그런 것을 기리기 위해 지정한 국경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국군의 날이 있는데,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우리나라 군대의 창설과 발전을 기념하며 정한 날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군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건강한 남성들은 이제 어른이 되면은 군대에 가야 되거든요. 한참 이제 놀고 싶고, 그리고 공부해야 될 때고, 이제 꿈도 많은 나이에 군대에 가서 이제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군인들을 위한 날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근로자의 날이 있는데,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아 주기에 정한 날입니다. 자, 일하시는 분들 직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병원에서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공사장에서 뚝딱뚝딱 건설업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고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발전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근로자의 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씩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념일은 보통 시기에 따라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기와 다르게 나오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제 시험이 5월이다. 그러면은 5월인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근로자의 날, 그리고 그 다음 현충일,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월이면은 국군의 날, 그리고 국군의 날, 그리고 9월이면 이제 그 다음이 10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 앞뒤에 비슷한 시기에 기념일이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날이 정해지면은 그때에 맞는 기념일을 꼭 기억하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이에요. 너무 길었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한다고는 했지만 이게 부족한 점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파워포인트 책에 있는 내용을 여기 파워포인트에 다 담을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했는데 이제 책을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이론 책을 한번 보신 다음에 그 뒤에 기출문제 있죠. 단원별. 오늘 대한민국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대한 이론 기출문제를 꼭 살펴보세요. 네, 그러면은 더욱더 기억이 남으실 거고요. 그래도 이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네이버에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가 조금 어렵고 불편하신 분들은 모국어로 남겨주시면 제가 번역기를 사용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다시 답변을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글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꼭 합격할 수 있으니까 우리 조금 더 힘내도록 해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